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아스날 대 브렌트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4-2-3-1을 기반으로 메리노가 전진 패스에 리듬을 잡아주며 중원을 안정적으로 지휘한다. 트로사르는 하프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브렌트포드가 가장 불안해하는 수비 미드 사이 공간을 날카롭게 찌른다. 에제는 좁은 구역에서도 탈압박과 방향 전환이 능해 메리노의 첫 패스를 받아 공격 템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측면에선 풀백의 오버래핑과 이선의 안쪽 침투가 동시에 겹치며 수비를 혼란시키는 구조가 자주 만들어진다. 점유를 길게 가져가다가도 하프 스페이스에 여유가 보이면 즉시 가속해 박스 근처까지 전개한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앞 이선의 조합 플레이가 살아나며 지속적으로 슈팅 각도를 확보하는 흐름을 만든다. 브렌트퍼드는 같은 4-2-3-1이지만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간격이 순간적으로 크게 벌어지는 구조적 약점이 두드러진다. 티아고가 빌드업 출발점을 맞지만 압박에 밀리는 구간에선 뒤로 물러나며 팀 전체 간격이 더 늘어난다. 담스고르는 세트피스 위협은 있지만 오픈 플레이에서 수비 가담이 부족해 풀백에게 과부하가 걸린다. 샤데는 빠르지만 복귀가 늦어 측면 압박이 종종 어긋나며 이 틈에서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준다.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상대에게 박스 앞에서 편하게 볼을 다루는 시간을 허용한다. 역습 한두 번은 위협적일 수 있으나 점유가 길어지는 경기에서는 틈이 반복적으로 열리는 흐름이 잦다.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더 안정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핵심이다. 아스날은 메리노 에제 트로사르의 전개 속도가 안정적이고 브렌트퍼드 수비 간격을 찢을 패턴이 충분하다. 브렌트퍼드는 압박 타이밍이 흐트러지는 순간 라인 사이 공간이 크게 열리며 위험이 반복될 수 있다. 전개 점유 공간 활용 모두 아스날이 우위라 경기 흐름 자체를 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 브렌트퍼드의 역습 가능성은 있지만 긴 시간 버티기에는 구조적 간격 문제가 크게 작용한다. 두 번째 경기 브라이턴 대 에스턴 빌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은 4-2-3-1로 라인을 높게 두고 빌드업을 전개하며 홈에서는 특히 전진 템포가 빠르다. 오라일리는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공격의 방향을 전환하고 상대 압박을 무력화하는 패스질이 뛰어나다. 미토마는 좌측에서 1대1 돌파와 컷신을 반복해 빌라의 좌측 풀백에게 계속 부담을 준다. 웰백은 전방에서 등지는 동작과 침투를 번갈아 가져가며 박스 안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흔든다. 브라이튼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오라일리가 탈압박에 성공하는 순간 미토마 웰백이 동시에 마무리 루트를 만든다. 특히 홈에서는 박스 안 숫자를 적극적으로 늘려 컷백 패턴을 반복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빌라는 4-2-3-1을 유지하지만 좌측 풀백의 복귀 타이밍이 흔들리며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와킨스는 연계와 침투를 모두 수행하지만 중원과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선 고립되는 비율이 높다. 맥기는 전진 수비 가담 모두 좋은 자원이지만 최근 라인 조정이 늦어 측면 커버가 매끄럽지 않다. 틸레만스는 패스 전환이 좋은 미드필더지만 압박을 받는 순간 백패스 선택이 늘어나 리듬이 끊긴다. 좌측 라인이 오버래핑 후 복귀가 늦으면 하프 스페이스가 크게 열려 상대 윙이선에게 곧바로 파고들 틈을 준다. 점유는 가능하지만 볼을 잃었을 때 전환 속도가 느려 뒷공간이 가장 큰 리스크로 남아있다. 브라이튼의 강점은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는 오라일리와 미토마의 조합이며 이는 빌라의 좌측 라인 약점과 정확히 맞물린다. 빌라가 공격적으로 나설수록 복귀 타이밍에서 간격이 벌어지고 브라이튼은 그 공간을 즉시 공략할 수 있다. 특히 홈 브라이튼의 볼 점유 압박 템포는 전환이 느린 빌라에게 부담이 크다. 빌라가 역습으로 한두 번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지속성은 브라이튼 쪽이 압도적이다. 전체적인 상성은 브라이튼이 점유와 패턴 플레이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그림이다. 세 번째 경기 벌리 대 크리스탈 팰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벌리는 4-2-3-1로 라인을 끌어올리지만 실점 관리가 되지 않아 경기당 2실점 이상 허용 중이다. 포스터는 버티는 힘은 좋지만 팀 전개가 느려 박스 안 동료의 숫자를 늘리기 어렵다. 앤서니는 돌파력은 있으나 팀 전환 속도가 느려 측면 뒷공간을 자주 노출시킨다. 컬레는 수비 커버와 전개를 모두 맞지만 상대가 템포를 올리는 순간 커버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전체적으로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크로스 컷백 모두 취약해 박스 앞 압박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
세컨볼 반응도 늦어 첫 방어에 성공해도 두 번째 상황에서 다시 실점 위기가 이어진다. 팰리스는 3-4-3으로 윙백과 이선을 전진시키며 상대 진영에서 점유를 유지하는 구조가 강점이다. 마테타는 등지는 플레이와 문전 마무리가 모두 안정적이며 박스 안에서 영향력이 크다. 예레미 피노는 안쪽으로 좁혀드는 움직임이 좋아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속적인 찬스를 만든다. 휴즈는 방향 전환과 템포 조절이 능해 점유를 유지하며 공격의 맥을 끊기지 않는다. 쓰리톱과 윙백이 동시에 오버래핑하면 자연스럽게 상대 박스 앞에서 점유 슈팅을 반복한다. 벌리의 취약한 수비 간격과 세컨볼 대응을 고려하면 공격 볼륨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다. 이 경기는 팰리스가 점유를 잡고 벌리는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는 형태가 예상된다. 벌리의 수비 간격 문제는 팰리스의 3톱 윙백 패턴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마테타 피노 조합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는 순간 벌리는 수비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든다. 팰리스는 점유율과 박스 앞 볼륨을 모두 가져갈 수 있고 벌리는 역습 완성도가 낮아 반격 지속성이 떨어진다. 전술적 완성도 라인 관리 세컨볼 대응까지 감안하면 팰리스 우위가 뚜렷한 경기다. 네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노팅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은 5-3-2로 홈에서 반드시 흐름을 바꾸려는 강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다. 스트란드 라르센이 1차 포스트 역할을 수행하며 롱볼 연결과 세컨볼 싸움의 중심축이 된다. 안드레는 압박 전진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며 상대 더블 볼란치를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주앙 고메스는 활동량이 많아 세컨볼 경합에서 우위를 만들고 좌우 전환까지 책임진다. 홈팬들 앞에서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며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승리가 없어 쌓인 부담감이 오히려 초반 몰아치기로 나타날 여지가 크다. 노팅엄은 4-2-3-1로 우드를 중심으로 한 크로스 세트피스 공격에 강점이 있다. 허드슨 오도이는 컷인 드리블 모두 위협적이지만 복귀 타이밍이 늦어 측면 수비가 가끔 비는 문제가 있다. 깁스 화이트는 볼 배급이 좋은 플레이메이커지만 원정에서는 볼 터치 횟수가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더블 볼란치는 안정감을 주려 하지만 라인을 너무 내리면 중원 수비 간격이 벌어진다. 특히 원정에서 압박 강도가 떨어져 두 번째 볼에서 밀리는 장면이 반복되곤 한다. 역습은 날카롭지만 점유 기반의 경기는 불안정해 하프코트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 경기의 흐름을 좌우하는 건 중원 세컨볼 싸움이다. 울버햄튼은 홈 압박과 라르센의 연계로 전방에서 점유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노팅엄은 라인이 깊어지는 순간 깁스 화이트의 패스 줄기가 끊기고 역습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울버햄튼은 강등권 압박이 쌓여 있어 이 경기를 터닝포인트로 만들려는 의지가 강하다. 경기 템포 동기 중원 압박 모두 울버햄튼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흐름이다. 다섯 번째 경기 리즈 대 첼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즈는 4-3-3으로 전방 압박이 매우 강하지만 그에 비해 뒷라인 커버가 늦는 약점을 안고 있다. 피로에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가 뛰어나며 컷백 상황에서 결정적 한방을 노린다. 제임스는 스피드가 폭발적이라 전환 상황에서 한 번 치고 나가는 돌파가 큰 무기가 된다. 슈타은은 박스투박스 스타일로 압박 중거리 전진 패스 모두 소화하며 중원 에너지를 끌어올린다. 다만 전방이 3개 올라간 뒤 수비 라인이 따라오지 못해 중원 뒤 넓은 공간을 자주 허용한다. 이 공간이 생기는 순간 상대 이선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줘 실점 위험이 커진다. 첼시는 4-2-3-1로 네투델라벤소 조합을 통해 압박을 넘긴 뒤 빠르게 파이널 서드로 진입한다. 델랍은 등지는 동작과 침투를 오가며 박스 앞마무리로 상대 센터백을 흔든다. 네투는 하프 스페이스로 좁혀드는 움직임이 뛰어나 리즈가 벌려놓는 공간을 파고들기 좋다. 엔소 페르난데스는 빌드업 1단계에서 압박을 풀어낸 뒤 전진 패스로 공격 템포를 만든다. 첼시는 압박만 넘기면 이선이 즉시 가속해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는데 강점을 가진다. 리즈의 압박 뒤 비는 공간을 정교하게 찌르는 패턴이 잘 맞는 상성이다. 리즈는 초반 템포는 좋지만 라인 간격 관리가 불안정해 압박이 실패하는 순간 위험이 크게 열린다. 첼시는 엔소의 전진 패스 한 방으로 네투델랍이 위협 장면을 만드는 루트가 뚜렷하다. 전방 압박이 과감할수록 첼시에게는 하프 스페이스가 더 크게 열리는 상성이다. 리즈가 홈 에너지로 밀어붙일 수 있으나 안정성 마무리 패턴 완성도는 첼시가 앞선다. 중후반부터 첼시가 공간을 완전히 점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리버풀 대 선덜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4-2-3-1로 에키티케 살라맥 앨리스터가 전방 이선을 유기적으로 엮는다. 에키티케는 뒷공간 침투와 종방향 러닝이 뛰어나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살라는 안쪽으로 좁혀들어 하프 스페이스에서 왼발 마무리와 라스트 패스 모두 위협적이다. 맥앨리스터는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며 중원에서 흐름을 주도한다. 리버풀은 압박만이 아니라 하프코트에서도 짧은 패스를 이어 템포를 흔드는 능력이 뛰어나다. 풀백 오버래핑까지 더해지면 상대 수비는 중앙과 측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한다. 선더랜드는 4-3-3으로 라인을 끌어올리고 싶어 하지만 압박 타이밍이 자주 어긋난다. 마엔다는 스피드가 좋지만 복귀 타이밍이 늦어 측면 뒷공간을 자주 노출시킨다. 탈비는 빌드업 압박 모두 맞지만 포지셔닝이 애매해 중원을 단단히 묶지 못한다. 자카는 커버 능력은 좋으나 넓은 지역을 혼자 커버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압박 라인이 앞뒤로 들쭉날쭉해 중원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잦다. 전환이 느려 하프 스페이스가 바로 열려 상대에게 파이널 서드를 반복해서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리버풀은 탑 레벨의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을 가진 팀이고 선더랜드는 이 공간을 가장 쉽게 내주는 구조다. 맥앨리스터의 전진 타이밍과 살라의 안쪽 침투는 선더랜드 압박 불안정을 정확히 찌르기 좋다. 선더랜드가 압박을 시도해도 줄이 맞지 않아 전환에서 바로 공간을 허용할 위험이 크다. 리버풀은 전환점 후 모두 완성도가 높아 하프코트에서도 낮은 블록을 충분히 흔들 수 있다. 전술 개인 퀄리티 라인 간격 모두 리버풀이 확실히 앞서는 매치업이다.